안녕하십니까? 저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이렇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세종사이버대, 예, 감사합니다. 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저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우리 소방과 물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건축물이거든요. 이제 우리 건물의 소방 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 소방 관련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법령도 있고요. 규정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규정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교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요. 공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요, 자, 우리 오늘 강의 주제가 소방안전관리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소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거 제가 찍은 이렇게 사진인데, 제 휴대폰 카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라서,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항상 전 놀고 싶어요. 예. 한편 여기에 공부할 내용이 오늘 먼저 우리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방 관련해서 이제 법률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갖다가 조금 아셔야지만 그 관련된 소방 관련된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종 이제 소방 관련 법률에 보면 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면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건축 면적이라는 게 먼저 있죠. 건축 면적이 있고 이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바닥 면적의 합계, 그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뭐 연면적 합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소방 관련 법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 두께가 만약 20cm면요. 가운데 중심선은 10cm 있겠죠.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는 작아지죠. 중심선이니까. 건물 실내 안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보다는 실제 건축 면적은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일단 건축 면적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바닥 면적의 개념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소방 관련 각종 법률 규정에 보면은요. 이 바닥 면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하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바닥 면적의 합계, 그다음에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런 개념들이 말이죠. 많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닥 면적은 뭐냐 그러면요. 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보시기보다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면적.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써요. 뭐 기와 침식에 사용하는 면적 막 그러는데 기와 침식이 뭐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을 법원에서는 어렵게 기와 침식이라고 합니다. 일어날 기상 그러죠. 누울와 잠잘 침, 먹을 식 그래서 기와 침식은 일상생활을 말하는데 이 바닥 면적의 개념은요. 바로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그 공간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일상생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건축물에요. 한 층에 이제 건축 면적이 100평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건축 면적이 100평이라도 거기 보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2평이 엘리베이터고 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면적 한 2평이다. 기계실이 한 또 2평이 있다 그러면 이 6평에서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6평을 뺀
94평이 바닥 면적이 되는 겁니다. 바닥 면적은 그 한 층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할 때 이 바닥 면적의 개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십니다. 자, 이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개념은요, 항상 같은 용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방 관련 법률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 자, 바닥 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 음식점.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 음식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바닥 면적 합계라는 것은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의 바닥 면적만을 더한 것을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건물이 있는데요, 1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층에 휴게 음식점, 우리가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럽니다. 자, 우리 술을 안 파는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인데 분식점 같은 겁니다. 분식점은요,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김밥 천국이라든가 이런 분식집 만두집 있죠. 이런 게 휴게 음식점이에요. 이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요. 3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자 1층에 휴게 음식점이 150제곱미터짜리가 있고 2층에 15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서 같은 용도의 바닥 면적만을 다 더하는 것을 바닥 면적 합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에서는요, 항상 어떤 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바닥 면적 합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있죠. 학원 같은 거는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요거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럽니다. 이종 근생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허가가 나와요.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학원은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허가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 우리 대치동 같은 데 있죠. 자,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아래층에 어떤 학원이 한 400제곱미터로 학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 층에서는요.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종 근생 학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TO가 500이기 때문에 남는 TO가 10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50 허가 받는다 그러면 2층에 150 허가를 받는 그 학원은 거기에 교육 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 합계를 갖다가 실무에서는 많이 응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만한 그뭐 단란주점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150제곱미터 이상은요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단란주점을 하나 만드는데 이 건물 안에 경쟁업소가 못 들어서게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한 60제곱미터만 있으면 충분한데 일부러 100제곱미터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는 TO가 50밖에 안 남죠. 50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경쟁업소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을 때 이 바닥 면적 합계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용도가 나올 때는요. 항상 어떤 뭐 휴게 음식점 몇 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 얼마,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얼마, 일반 음식점, 우리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무슨 보통 고깃집 같은 거 있죠? 여기 참이슬 한 병에 뭐 갈비 2인분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다 일반 음식점이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요 바닥 면적 합계의 개념은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용도의 바닥 면적만을 다 더한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주로 소방 관련 규정에서는 요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는 게 있어요.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는요. 요거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1층, 2층, 3층 다 더한 것을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같은 말로 연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다른 말로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연면적 나왔을 때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나왔을 때는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요 연면적은 언제 쓰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소방 안전을 할 때요.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 규제가 더 강화가 되겠죠. 안전 관리가요. 그러면은 이 건물 안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할 때는요. 연면적을 씁니다. 항상 법에서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는가 계산할 때는 항상 연면적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10평 정도의 바닥 면적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이 있다 그러면요. 이 건물 안에는 사람이 20명이 살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닥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 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전체 각 층의 바닥 면적에 합계를 더하면은 연면적이 되고 그 연면적을 보고 이 건물은 수용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를 항상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이 나오고 또 연면적 합계라는 게 있어요. 이 연면적 합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건물 단위가 아니에요. 대지 단위입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별로 연면적을 다 더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할 때는 연면적 합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사람이 몇 명 사는가 연면적은요. 건물 한 동상 사람이 몇 명 사는가 그냥 바닥 면적은 하나의 바닥 한 층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을까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바닥 면적 합계는 같은 용도의 바닥 면적만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 관련 법률에서 이런 용도가 이런 용어가 계속 다양하게 나오죠.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그다음 여기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건축 면적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 건축 면적을 갖다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원칙이 있어요. 건축 면적 계산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봤을 때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은 다 건축 면적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1층이에요. 1층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분홍색인가요? 여기 2층. 그 다음에 3층이 초록색이고 4층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건물을 갖다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밑에 그림처럼요. 이렇게 대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 원칙적으로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땅에 닿아 있는 면적만 건축 면적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물을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그때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다 건축 면적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이 이제 발코니하고 요 베란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옥상, 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제 필로티.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관련해서 법률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다 한번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요 발코니하고 요 베란다가 있을 때요, 발코니하고 베란다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 채팅창에다가 한번 글 한번 남겨주시죠. 마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성함을 적어가지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 이거 아실 만한 분이 조승희님 예,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차이. 예. 굉장히 중요하죠.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차이요.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예. 그다음에 임동규님도 혹시 아실 것 같은데요. 발코니하고 베란다. 예. 발코니하고 베란다 차이. 자, 이 발코니하고 베란다가요,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가, 우리나라 건축법에는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밀어가지고 거실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돼 있고, 근데 법에 베란다는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베란다는요, 아래층이 면적이 넓어요. 위에 층은 면적이 좁아요.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아래층은 면적이 넓고 위에 층이 면적이 좁아가지고 아래층과 위에 층의 면적 차이가 생기는 공간이 있죠. 여기가 베란다예요. 그래서 위에 층의 사람이 아래층의 지붕 위를 쓰는 거예요. 여기 베란다입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는요. 아래층하고 위에층의 면적 차이가 없을 때가 발코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이요? 우리 아파트에는 베란다입니까? 발코니입니까? 발코니는 아래층하고 위에층의 면적 차이가 없이 외벽에 부가해서 설치되는 공간이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것은 다 발코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발코니에다가 세탁기 내놓죠? 세탁기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분도 내놓고 뭐 짐도 막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바로 발코니입니다. 아파트는요. 예. 그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어요. 다 발코니입니다. 그 제가 이제 밤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와이프가요. 저보고 저 아파트에 살거든요.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그 빨래 다 걷어오래요. 저 안 나갑니다. 저희 집에는 베란다가 없잖아요. 안 나가서 저보고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베란다가 있냐. 나 못 나간다.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너 잘났다 그러고 이제 발코니 나가서 빨래 걷어오라. 그럼 그때 제가 나가는 거예요. 왜? 틀린 용어에 제가 협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명색이 교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것은 100%다 발코니입니다. 베란다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발코니는 위에 층하고 아래 층의 면적 차이가 없을 때 외벽에 부과되는 공간이 발코니인데요. 이 발코니는 건축법상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베란다는요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도 세탁기 내놓고 화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란다를 살짝 씌우는 것 어떤 분이요. 지붕을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베란다까지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건축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베란다를 확장하신 분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받았어요. 예전에. 이분이 발코니나 베란다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본인이 재판 비용 들이고 한 2년 걸려가지고 대법원에 판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실하게 발코니와 베란다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그 차이 때문에 명문으로 이 발코니는 확장 가능, 베란다는 확장 불가능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발코니의 기능은 어떤 걸까요? 발코니의 기능.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죠. 이게 채팅창을 볼 수 없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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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좀 지워 화면 봐야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이 발코니는요, 바로 원칙이 화재가 났을 때 대피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발코니의 본래의 기능은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 공간이 이 발코니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발코니는 이제 우리 4층 이상 건물에 보통 설치하죠. 그래서 이 발코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발코니 한번 나가셔가지고 옆에 그 호실과 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벽을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이렇게 퉁퉁퉁 치면은요. 아마 벽에서 퉁퉁 소리가 날 겁니다. 퉁퉁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왜 이제 소리가 나냐 그러면요. 원래 이 발코니는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발코니로 대피를 합니다. 이쪽 발코니 일단 대피를 하고 여기 발코니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불 났을 때는 질식사가 많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옆집에 있는 옆집 발코니로 제가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발코니와 옆집 발코니 사이는요. 경량 구조 경계벽, 바로 이제 발로 차면 부서지는 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근데 이제 문을 설치하면 누가 열고 들어오니까 문을 설치를 안 하고 보통 발로 차면 부서지는 경량 구조 경계벽을 보통 설치를 하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요, 단독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처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동산학 학생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은 단독 주택에 살면서요, 이제 아파트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 아파트를 갖다 사겠다는 분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한번 구경시켜 주지 않습니까? 매물로 나온 아파트요.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이요. 이제 발코니 쪽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발코니 쪽에 있는 그 세탁기 옆에 있는 그 뒤에 벽을 갖다가 한번 두들겨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 얼굴이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탁기 뒤에 있는 벽을 한번 두들겨 봤더니 퉁퉁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는 벽에서 이게 퉁퉁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파트 지을 때 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예. 부실공사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는 경량구조 경계벽이라든가 문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면은 옆에 아파트로 대피할 수 있게 발로 차고 벗어서 글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그 화재가 났을 대피 공간입니다. 항상. 예. 베란다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테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스요. 자, 요 테라스가 많은 분들이 그래. 테라스가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라스는요. 높이가 1m 이하일 때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원칙이에요. 우리 건축 면적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1m, 높이 1m 이하인 부분 중에서 이렇게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테라스, 그 다음에 낮은 계단들입니다. 그러면 1m 이하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테라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원칙적으로 건축 면적 산정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다 건축 면적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건폐율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높이 1m 이하 부분은 비록 대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테라스 만들어 놨잖아요. 이 테라스 높이가 절대로 1m가 넘질 않습니다. 1m가 넘으면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1m 이하로 만드는 이 테라스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필로티라고 있죠. 기둥만 있고 주변에 이제 벽이 없는 구조로 된 게 이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로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필로티로 둘러싸인 부분은요. 이렇게 필로티가 설치가 돼 있으면 보통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왜요? 사람이 일상생활에 쓸 수가 없다고 봐서 필로티로 쓰고 이것을 주차용으로 쓰게 되면은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키죠.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발코니하고 베란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라든가 요 필로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에 한번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바닥 면적의 개념이죠. 이게 바닥 면적. 그래서 이 바닥 면적, 이게 건축 면적보다요, 바닥 면적이 좀 적어지는 이유가 여기 우리 바닥 면적,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건축 용어에서 그 AD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 덕트란 뜻이에요. 환풍구 같은 경우에. 네. 환풍구 같은 경우에 에어 덕트인데, 요 에어 덕트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바닥 면적을 뺍니다. 여기 보면 PD라고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도면을 보실 때 PD가 파이프 덕트라는 겁니다. 배관입니다. 배관. 그러니까 배관이 차지하는 면적, 역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적은 바닥 면적에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코니 있죠. 자, 요 발코니가 중요해요. 발코니는요, 무조건 바닥 면적에 다 빼주는 게 아닙니다. 발코니는요. 이쪽 보면은 발코니가요, 여기 외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벽. 요 벽 길이하고요. 발코니가 얼마까지는 바닥 면적에서 빼주냐 그러면은 1.5m까지예요.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긴 외벽에서
1.5m까지는 요거는 거의 사람이 쓰는 면적이 아닌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1.5m까지는 세탁기를 놓거나 아니면 화분을 키우거나 물건을 놓을 때 쓰는 부분이라고 봐서 요 발코니를 갖다가 건축 여기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네, 바닥 면적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발코니를 갖다 이렇게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발코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키면 안 되니까 1.5m를 뺀 값, 가장 긴 외벽에 여기 돌출된 여기 1.5m를 뺀 값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발코니는요, 1.5m까지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옆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코니는 이렇게 만들죠. 그거 이제 보통 도면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보면 이제 각종 면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관련 규정들 보면 이렇게 면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대림 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정리해놨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라고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25.7평, 바로 국민주택 규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 면적 25.7평은요, 보통 우리가 여기 공급 면적 있죠. 공급 면적이라는 게 전용 면적에서 주거 공용 면적하고 계약 면적은 또 공급 면적에서 기타 공용 면적인데 우리가 계약 면적은 33평을 계약했어요. 아파트요. 자, 33평을 계약했는데 전용 면적은 25.7평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거. 나 혼자 쓰는 게 전용 면적이고요. 25.7평. 그러면 우리가 요 계약 면적은 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 공급 면적. 뭐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면적이 주거 공용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공용 면적 같은 게 우리 노인정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법이요. 지금은 경로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가 차지하는 면적, 그 다음에 경로당이 차지하는 면적, 이런 것들이 다 기타 공용 면적이고요. 요것까지 더해서 우리가 계약 면적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25.7평, 내가 돈 낸 계약 면적은 33평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서비스 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발코니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이 보통 서비스 면적이죠. 이런 이제 구조 한번 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05년도가요.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2005년도요. 지금 한 16년 전이네 벌써요. 2005년도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제일 강화된 곳이 된 해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전에는요. 토지 투자할 때 토지 투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았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요. 토지 거래 허가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규제도 엄청나게 강화를 했는데 유일하게요. 완화시켜 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규정은 2005년도에 유일하게 완화된 규정이 딱 하나, 발코니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긴 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해가지고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고 유일하게 완화된 규정 만든 게 2005년도죠. 아주 중요한 해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집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랬을 때는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 공간으로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발코니 나와 가지고 옆집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불 났을 때는요. 대피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발로 차면 부서지는 구조, 경량 구조, 경계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는 분은 옆집하고 우리 집의 발코니 사이가 손으로 치면 이게 퉁퉁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게 발로 치면 그 이제 부서집니다. 만약에 부서지지 않는 자재를 쓰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로 차고 옆집으로 대피하시면 되고요.
요 규정이 바로 요 규정입니다. 4층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걸 왜 4층 했냐 그러면요. 자, 1층에 불났을 때는 문 열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창문 나올 수 있죠. 2층하고 3층까지는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법 만들 때. 그러니까 3층에서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는다. 탈출이 용이하다. 그러면 몇 층부터 죽는다고 봤냐 그러면요. 4층부터는 죽는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의 각 세대에서는 발코니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이제 바닥 면적 산정할 때는요, 요 이제 발코니 면적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발코니 면적이 돌출된 부분이 1.5m까지는 이것은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켜주는 특혜를 주는데 2m, 3m 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가장 긴 외벽에 1.5m 돌출한 면적을 빼고도 남는 면적의 발코니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1.5m까지만 딱 설치하게 돼 있죠. 이게 넘어가면은 바닥 면적이 포함돼 버리니까요. 요거 1.5m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항상 1.5m까지만 발코니를 만들고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던 이거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에 대한 정의. 베란다는 발코니와 다르다 그랬죠. 아래층 건물은 넓고 면적이 위에층은 면적이 좁을 때 아래층과 위에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바로 베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테라스 나오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테라스의 핵심은 뭡니까? 절대 1m 이하로 테라스를 설치해야지만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m 이하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 하우스라는 거 있죠. 테라스가 뭡니까? 이거 정사지에서 지은 연립주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아래층의 지붕 일부를 갖다 테라스로 막 쓰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요거 테라스는 1m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소방 관련해가지고 각종 법률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우리 요 소방 관련 법률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 다중이용 건축물의 각종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고 보시면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밑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6개의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6개 용도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자, 우리 바닥 면적 합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같은 용도의 바닥 면적을 더한 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의 건물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그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만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시설들 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뭐 극장이라든가 뭐 경마장, 경륜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요. 물론 동물원하고 식물원도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절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데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29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도축장이라든가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축사, 뭐 도축장,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이 동물원하고요, 식물원은요,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근데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그래서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동물원에 불나면요. 동물들만 불타죠. 예. 식물원에 불나면 식물만 나무만 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질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규정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교수님의 동물원이 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니고 예, 문화 및 집회 시설이냐고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이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래서 동물원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갔더니 원숭이가 한 군데 이렇게 떼지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물어보세요. 너네들 왜 떼지어 모여 있는가? 집회 시설이라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고 이게 종교 시설이 나옵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거죠.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판매 시설이라고 있죠. 백화점 같은 겁니다. 백화점, 소매점 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있는데 이 운수 시설 중에는요. 여객용 시설입니다. 운수 시설 중에 화물용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사람들이 타는 여객용 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자, 의료시설 중에서는 요 이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고요. 자, 숙박시설 중에서는 요 관광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관광 숙박시설.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에는 관광 휴게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그럼 관광 휴게시설인데 관광자가 붙어도 요 관광 숙박시설은요. 관광 휴게시설이 아닙니다. 오늘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요 6가지 종류 용도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겠죠. 각종 소방 관련 규정이요. 그 다음 이제 면적과 상관없이요.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요. 16층 짓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15층을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각종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가 돼요. 우리나라 수많은 부동산 관련 법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이요, 118개가 있습니다. 118개 법률 중에서는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층수가 1단계가요, 16층 이상부터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21층부터 강화를 합니다. 3단계는 30층부터요. 그래서 만약에 16층을 짓고 싶다 그러면 한 층을 줄여서 15층만 지으시고요. 21층 짓고 싶다 그러면요. 20층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층 이상은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요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중이용 건축물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요런 종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우리가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럽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해서 요런 용어도 계속 나오는데요. 역시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 준다중입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자 운수, 여객, 종합시설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건 아까 다 나왔던 시설인데 안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숙박시설이 나왔었죠. 자, 교육연구시설은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닌데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준다중이용이 됩니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아까 5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같은 거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자, 노유자시설은요. 요거 어린애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노유자시설입니다. 시설. 예, 어린이집 같은 거 있죠? 노유자 시설. 자, 운동은 운동시설이고요. 오늘 아까 나왔었죠? 예,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것은 다중이용, 1,000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고요. 여기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 위락시설은요, 아까 우리 단란 주점 바닥 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상은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나이트 클럽. 우리 법에는요. 나이트 클럽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 아무리 하셔도 안 나와요. 법에는요. 우리 법적인 용어는요. 무도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는 무도장. 우리 흔히 나이트 클럽이라는 법적 용어는 무도장이고 댄스 교습소라고 있죠. 그것도 위락시설인데 댄스 교습소라는 말은 법에 없고요. 무도 학원이라 그럽니다. 무도 학원. 그 다음에 카지노 있죠. 카지노도 위락시설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위락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요, 위락시설에 빠진 시설이 있습니다. 특수목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목욕장. 어, 혹시 특수목욕장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요? 특수목욕장이요. 예전에 그 터키탕이라고 불리던 게 현재 특수목욕장입니다. 그 특수목욕장이 예전에는 여기 위락시설이 있었는데요. 위락시설 종류에서는 없애버리고 특수용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위락시설 종류 중에 그 터키탕, 법적으로는 특수목욕장이었는데요. 터키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터키에는 그런 목욕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건 내정 간섭이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제에 거절을 했거든요. 터키 정부에서 다시 공문이 왔어요. 빨리 터키탕의 명칭을 안 바꿔주면은요, 터키에 있는 그 위락시설의 명칭을 코리아로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키탕의 명칭을 갖다가 증기탕으로 바꿨죠. 증기탕으로 바꾸고 위락시설의 종류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위락시설에는 터키탕이 없어요. 위락시설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용이 됩니다. 관광휴게시설. 이때 관광휴게시설의 대표적인 것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고요. 자, 우리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문화미 집회시설인데 야외자가 붙으면 다 관광휴게시설이 돼요. 그러니까 야외 극장, 관광휴게시설이 됩니다.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이 되고요. 이게 장례시설이라고 나오죠. 자, 요 장례시설이 바로 이제 장례식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어,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요, 이 장례시설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건국대학교 부속 병원 장례식장 그러면 그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병원을 끼지 않고 독립적인 장례식장이 있죠. 그 장례식장만 요 장례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나오는 소방 관련해 가지고 관계 복귀에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 바로 이 법조문이죠. 건축법 49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요, 건축법 공부할 때 소방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조문이 바로 이 건축법 49조입니다. 49조. 49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피난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피난시설과 저수조, 물탱크죠. 예. 그래서 대지안에 피난과 소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34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보게 되면요. 피난층 외, 그러니까 소방 대피하는 피난층 외의 층이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요. 직통 계단 있죠. 요것을 이제 2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층이나 화재를 피해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우리가 1종 근린 생활시설은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골목이 볼 수 있는 거, 뭐 미용원, 이발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김밥 천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아플 때 찾아가는 곳, 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1종 근린이 있고요. 2종 근린 생활시설은요. 주택가에서는 볼 수 없고요.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택가 좀 떨어진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게 2종 근린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여기 2종 근생인데 2종 근생 중에서 요 공연장이라든가 종교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 식물원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종교시설, 뭐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주점, 그 다음에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요. 자, 이게 바닥면적 합계란 말 나왔죠. 자, 그 용도가 나오고 바닥면적 합계라는 것은 같은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규정에서 나오는 건축물의 면적은요. 전부 다 바닥면적 합계라고 나오죠.
200제곱미터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자,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소방 관련 법률에 보면은요,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막 나오는데 우리 단독주택은요,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있죠. 그런 공간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총 4가지예요. 다중주택은 우리 보통 하숙집 같은 겁니다.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가 살죠. 그 다음에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간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나오면 이게 4가지를 말하는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협의의 단독주택인지 그걸 반드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규모가 작은 의원은 일종 근생이거든요. 정신과 의원 이런 것들 탈출하기 위한 직통계단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남 역시 마찬가지죠. 이종 근생의 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PC방이라 그러죠. 우리가 법에서 아무리 찾아도 PC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학원, 독서실, 뭐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나오죠. 이런 것들 탈출용 직통 계단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 의료 재활 시설 등등 나오고 요거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수연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요 뉴스 호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 호스텔은요 법적으로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그는 법적으로 수련 시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뉴스 호스텔에 한번 새벽 2시쯤 가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대요.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시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뉴스 호스텔의 분류는 수련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중에서 3층 이상층. 그때 200제곱미터 이상. 이럴 땐 탈출용 직통계단 설치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법적으로 공동주택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하고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요, 4가지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까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요, 기숙사가 빠집니다. 3개만 말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공동주택 그랬을 때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오피스텔이 어떤 건가요? 자, 혹시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그 오피스텔이 어느 법에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가 나올까요?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는 어느 법에 나올까요? 예. 자,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가 어느 법에 나올까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정의들이 나옵니다만은요, 이것이 무슨 뜻이다는 정의가 없는 유일한 부동산 종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하는 법조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요. 그냥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건축 기준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 법률에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짓는다 해서 건축 기준만 나오고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하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에는요,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아니고요, 숙박시설도 아니고
업무 시설에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업무 시설. 그래서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탈출용 직통 계단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닌 것도 3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역시 직통 계단 설치해야 되죠. 지하층으로서 자, 우리 어떤 게 지하층일까, 여러분요? 자, 우리 부동산 관련 개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하층인데요. 지하층에 대한 정의는요. 건축물의 한 층의 높이 중에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요. 건축물 한 층의 높이를 4m로 봅니다. 예, 4m로 봐요. 4m로요. 자, 그러면은 4m가 한 층이라고 봤을 때 땅속으로 2m 이상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하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지하는 말 쓰죠. 법에는 반지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반지하 그냐면 반이 들어가면 지하층으로 본다고 해서 반지하는 말을 쓰는데 법에서는 반지하는 말이 없고 그냥 지하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하층이고 물론 다 들어가도 지하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하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하층은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에 지하 3층이고 지상 5층이다. 그럼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그랬을 때는요. 5층짜리 건물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요. 63 빌딩은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자, 63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예. 예. 자, 63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예. 이게 채팅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자, 63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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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건물은 몇 층? 63층이라고 어느 분이 가셨나요? 공진웅님께서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소방방지학과 학생들 볼 면목이 없네요. 예. 63층이면은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63 빌딩이 몇 층인가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62층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김인식님 이게 62층 막 그러셨는데 63 빌딩은요 지하 3층, 지상 60층입니다. 그러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정하지 않으니까요. 63 빌딩은요 60층입니다. 60층이요. 근데 우리가 왜 63 빌딩 그러냐 그러면 우리 건축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이 홍보 담당자예요. 지하 3층, 지상 60층 합쳐서 63층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63 빌딩 그랬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정정해서 60 빌딩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63 빌딩은 지하 3층, 지상 60층, 그래서 층수가 60층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를 갖다 계산할 때는요, 지하층이 빠지기 때문에 항상 지하층 층수는 빼고 말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하층인데 그 층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탈출용, 그렇죠? 직통 계단을 갖다가 이제 설치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이 이게 틀리니까 아유 남들 보기 창피하네요. 예, 틀리네 이거. 예. 제가 다 잘못한 덕분입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49조 요 2항까지만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등 필요한 용도 및 구조 제한, 방화 구획, 화장실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 반자 높이. 반자라는 거 있죠? 천장이 이제 반자인데 이 반자 뜯어내면 각종 배관들이 나오죠. 거실의 채광, 환기, 배연 설비, 바닥 방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정합니다. 이때 우리 건축법 시행령 46조 아주 중요하죠. 방화 구획 등의 설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진웅님, 예, 울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처음 지을 때부터 불에 견디는 구조로 짓는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자,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 설명드린 연면적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할 때 연면적을 쓴다 그랬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요. 내화 구조로 된 바닥벽,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방화 구획이죠. 원자로하고 관계 시설은 따로 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서는요. 방금 그 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1항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예,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등등에서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엄격한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적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물품 제조, 가공, 보관에 필요한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예, 완화해서 좀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서 예, 소방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요. 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실 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예.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 주죠.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나왔고요. 예. 우리 복층형 공동주택을 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제도로 된 주차장 같은 거, 단독주택,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바로 요거요. 뭐 작물 재배사나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것, 축사 같은 겁니다. 교정 군사 시설은요. 교도소라든가 군사 시설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1층과 2층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분된 부분 역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물론 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역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소방방지학과, 재난안전관리학부죠. 소방방지학과하고 우리 이제 부동산학과가 합동으로 이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요, 더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서 예, 강의를 좀 진행해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 강의 여러분들 소방방지학과, 우리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들 조금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번 들어두시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강의 때 한번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박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 이제 연말에 팬데믹인데도 얼굴을 뵙고 싶은 욕망들이 많겠지만 좀 참으시고요. 또 오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대를 모아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